벽두에 강타한 게 이제 사면이지 않습니까? 진보층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특별한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기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대표 퇴진운동까지 괜히 안 꺼내도 될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두들겨 맞기만 한 게 아닌가. 저는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걸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분 같았으면은 신중함이라든지 엄중함이라든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사면론이 전혀 이제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벽두에 강타한 게 이제 사면이지 않습니까? 사면. 사면인데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특별히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또 공표가 됐어요. 뭐 국민통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게 좀 56.1%,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 한 38.8%뭐 이렇게 나왔고 진보층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박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이 사면에 대한 이 국민 여론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국민 여론은 예상대로고요. 네. 저는 뭐 이낙연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런 여론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이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특별한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나 청와대의 기류를 그렇게 읽은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선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당대표직에 있을 날은 얼마 멀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의 차별화를 기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네. 오히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대표 퇴진운동까지 일부에서는 나오고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낙연 대표에게 득이 된 건 없다. 괜히 안 꺼내도 될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기만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아마 이 정권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가져갈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 여론에서 확인되듯이 아직은 뭐 그런 여론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재판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14일 날 재판도 남아 있고 또 어쨌든 당사자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전히 그 탄핵을 둘러싸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를 제기하는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는 마당에 여론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면을 실질적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떠보기 말고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문제 취임식까지의 남은 임기 있잖아요. 내년 3월 9일이 선거일이니까 그때부터 취임한 한 5월 그렇죠. 8일 그 중간. 네, 그게 사실은 이제 DJYS 모델이었잖아요. 전두환 그 노태우를 사면했던. 근데 그조차도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면이었어요. 전두환 씨의 그 뒤에 행각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경험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이죠.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저는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 그걸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왜냐면 그 정도의 메시지를 이낙연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분 같았으면은 그에게 신중함이라든지 엄중함이라든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 보고 그렇게 된 게 또 하나 근데 이상한 요소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1월 1일 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12월 31일에 뜬금없이 손학규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알기로는 손학규 대표랑 그 이낙연 대표는 상당한 교감이 있는 분들이고 예전에 제가 목도했던 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어쨌든 이낙연 당시 총리의 어쨌든 역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손학규 대표랑 상의가 된 것인가? 그럼 거기랑 상의했으면 또 시점이 비슷하게 묘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예를 들어 민생당 이제 선거 3패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메시지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저는 다만 이제 사면론이 전혀 이제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면론 자체가 가진 아직까지의 그 시기 부적절성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의도를 의심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저는 지금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속된 말로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국정 마비 상태까지 갔던 것처럼 기저에 부동산과 경제 실패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뭘 갖고 치장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이제는 탁현민 씨가 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 저것도 탁현민이 뭐 했겠구나 이러면서 조소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권력이 좀 사그라드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여당 내에서 누가 이 점을 비집고 올라올 것이냐. 아하, 이제 그게 이제 전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 시점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보궐선거 전이냐 후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부터 그런 게 나오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이고 만약에 보궐선거를 패한 다음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급속하게 권력 핵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뭐 신년사는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어쨌든 사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박 의원 보시기에 이 사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방향에서의 워딩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론적인 답변 이상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문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꺼냈다가 이런저런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성숙되고 그 얘기는 이제 국민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전제는 당사자의 이제 참여와 반성, 뭐 사과 이런 얘기 이상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겠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이미 한번 이게 이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또 꺼내가지고 뭐 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 스타일이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층의 대체로 그냥 이 지지층의 그 여론 분포를 수용하거나 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끌려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에 관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지지층을 설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그 재보궐선거 코앞에 두고서 그러면 이게 좀 이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가장 거센데 선거 앞두고서 지지층이 흩어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보다 오늘도 이제 국민통합 얘기를 추상적으로는 했는데 실제 국민통합을 그러면 어떻게 뭘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냐. 라는 데 대해서 좀 대통령의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법무부 장관 이 사태를 계기로 일종의 이제 편가르기 정치가 너무 강해졌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순항할 거라고 예상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권력기관 개혁 뭐 그 대의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뭐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 명제에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서 실질적 개혁이라고 할 만한 조치들이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외해 놓고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봤듯이 다른 건 다 180석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할 수 있는데 저런 사회경제적 사안,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여당이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냐 이런 반론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은 뭐고 특히 이제 임기 1년 남았는데 임기 1년 동안에 그 국민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비전을 좀 보여줘야지 이제 그게 사면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됐어요. 사면이 아니면 뭐냐. 이제 이런 게 제가 어쨌든 이 관찰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포인트가 아니겠죠.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면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라 봤어요. 저는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창의력 없는 어느 정권에서나 힘 떨어지면 나중에 국민통합이라는 걸 명분으로 하는 그런 카드라 봤고 저는 지금 오히려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당 밖으로도 그렇고 당 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 현재 권력이 힘이 떨어지면 차기 권력이 부상하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솔직히 당 내부에서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복수를 꿈꾸지 않을 정도로 온건한 마음 상태로 올라올까요? 저는 이게 전부 다 피드백 효과라 봅니다. 결국 지금 쌓은 만큼 이제 하는 걸 텐데 저는 지금 그런 국정 운영 기준으로 지금이라도 바꿔서 1년을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진짜 이 한만 축적하다 끝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채호는 저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밝힐 걸로 봐요? 저는 그 뭐 국민 뜻 얘기하면서 또 피해갈 것 같은데 비슷하게 원론적인 측면에 원론적인 그런 정도로 넘어갈 이렇게 것이다. 할 거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잔 기술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그 국면을 넘어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연말에 이제 청와대하고 내각의 부분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이후에 또 한 차례의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 그 향후 1년간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말 개각에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는 건 어쨌든 비서실장을 유영민 전 장관을 앉혔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도드라지게 본인의 리더십이 이렇게 튀는 분은 아니지만 이른바 그립감이 강한 분이 아니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약간은 그 화합형이고 조금 포용형이고 소통을 잘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대야 관계나 어쨌든 대국회 관계를 조금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고, 또 한 가지는 민정수석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수 그 민정수석은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 2017년 대선 연속 아주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검찰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정수석의 번번이 이제 회자되다가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을 교체했던 거는 기존의 이제 검찰과의 관계를 좀 달리 형성할 여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민정수석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조국 장관 이후로. 그리고 나서 검찰 관계는 법무부 장관이 거의 독주를 해버렸는데 그 과정에 사단이 났잖아요. 저는 이 제도적 측면의 개혁이나 아니면 뭐 법무행정의 개혁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겠지만 검찰과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역할이 다시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검사들까지 다 등을 돌려버린 상황인데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기 이후 관리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좀 풀고자 하는 의지도 일정하게는 좀 엿보이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남은 이제 인사. 지금 뭐 3차 중소벤처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등등해서 몇 자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 인사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구구절절히 밝히지 않더라도 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준석 최고는 지난번에 지금 이낙연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 과정에서 국정조사 얘기했다가 그냥 당내 반발 등등등 해서 스르르 넘어갔고 이번에 새해 맞으면서 어쨌든 야심찬 카드로 사면이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이게 또 강력한 당 안팎에 지금 반발에 부딪혀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대표 이제 뭐 임기가 지금 내용적으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이낙연 대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그 지난번에 옵티머스 건 때문에 측근이 불미스러운 일 이런 등이 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 조급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지금 대권주자로서 그 정책위에서 사실 그런 일을 맡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위축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잘 생각해 봤더니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약간 달라요. 이낙연 대표는 그 총리로 있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도 보면은 빛을 반사해가지고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쁜 방식이죠. 쏘아붙이는 식으로 반박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당성 여권 지지층에서 사이다다 이러면서 이제 인정받은 건데 그 국면을 벗어나서 바로 민간인 되니까 이제 그 제천 사고 현장 가가지고 바로 이제 내 속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쌀쌀 사고 현장 그게 쌀쌀 맞은 이미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이미지를 회복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다 이낙연의 이미지에서 쌀쌀맞은 이낙연 이미지로 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감성적인 면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정책을 내 가지고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 빛이 약하든 강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침이 좀 덜한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된 뒤부터는 본인이 어쨌든 남의 어쨌든 것에 반사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좀 어려워진 상태다 보니 본인이 이제 게임 체인저거든요. 본인이 행동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부침을 겪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입장 정도로 사면 문제를 넘어갈 것이다. 이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걸 방안을 내놓기에는 여권 안팎의 반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향후 행보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잘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